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해부는 윤석열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입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혹자는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찍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자리와 검찰의 특권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부당하다고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지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칠 것을 알면 위험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호랑이 등에서 내리기 어렵겠지만은 지금이라도 거치기를 바랍니다. 거치지 않으면 본인이 위험한 것은 둘째치고라도 대한민국의 법치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다뤄볼 이슈가 많은데요. 먼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관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판단할 서울행정법원의 신문이 있었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네네. 신문이 오늘 오전 중에 끝났다고 하던데 네네. 결과가 오늘 안 나옵니까? 원래 안 나옵니다. 아, 그 신문을 갖다 하면요. 예. 원래 일반적인 재판 같은 경우에는 언제 판결 선고하겠다 판사가 지정을 해주는데 예. 이런 집행정지 신청 같은 경우에는 신문 끝나고 나서 아무 때나 그 판사가 결정을 갖다 내리거든요. 대개 한 일주일 정도 말미를 갖다가 주고 그 사이에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서면으로 내라. 그렇게 하고 한 2주쯤 뒤에 그 결정이 나온 경우가 많은데 아, 그래요? 이 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 중요한 건이고 예. 또 많은 사람들 이목이 또 관심이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검찰총장의 직무를 계속하느냐 정지시키느냐 이런 문제니까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내일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감찰위원회 결정을 아마 판사가 그 주심과 부장판사가 주의 깊게 보고 참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빠르면 한 내일 오후쯤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뭐 빠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일찍 나오는구나. 가처분 신청은 네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이제 판사 재량이긴 한데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심스럽게 추측하면 예. 내일 오후나 모레 예.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냐 안 하냐 할 때 오늘 이렇게 당사자 쪽 변호인들이 나와서 한 그 신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네네. 또 뭐 감찰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고려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일단은 모든 그 자료 같은 것들을 예. 변호사들이 그 법무부 측이나 윤 총장 측이나 다 자료 같은 것들을 제출을 했을 거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직무집행 신청인데 행정소송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분의 대상자한테 피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걸 인용을 갖다가 해주든지 말든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 손해가 뭐냐. 이게 심플하게 돈으로 회복할 수 없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이 손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는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률이 다른 재판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저 같은 경우도 집행정지는 거의 다 인용 받아냈고 그랬군요. 그런 예, 오늘 신문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신문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참석을 했고요. 법무부 측의 변호인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 측의 변호인이 이제 신문을 함께 받았습니다. 관련한 녹취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사건은 집행정지 사건이기 때문에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이 법원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신청인 측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말씀은 아주 작게 하시고 뭐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 감찰 절차가 위법하다,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위법하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셨습니다. 신청인은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근거로 해서 법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사 직무에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은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검찰의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에 관한 문제도 있다. 공익적 손해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재판을 하시는 판사님들의 그 소송 재판 진행에 관련된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그 소송 수행을 위한 업무에 필요한 그 일환입니다. 예, 박수현 의원 지금 이르면 내일 오후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혁진 변호사 전망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쟁점은 6가지 사유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법관 사찰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오늘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이 방금 녹취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그 법원 사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히려 추미애 장관 측 변호인은 그 집행정지 필요성 이것을 이번에 설명을 예.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더 집중하더라. 그걸 보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 측은 그것이 가장 약한 고리라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뭐 이런 뭐 서로 전략들 하에서 이제 오늘 재판에 임했을 텐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게 인용될 거냐 아니면 기각 각하될 거냐 뭐 이런 예상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정혁진 변호사는 이제 그것이 뭐 인용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거의 그런 취지로 하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신성범 의원님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예정인 것 같고 어떻게 알아? 그렇다고 보면 이제 정혁진 변호사 말대로 이게 이제 인용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하더라도 예. 그렇다면 저는 이게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측면으로 보면 이제 오늘 내일 이제 그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모레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릴 텐데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사실 이 재판에 어떤 결론을 내는 게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판사 입장으로서는 고심 끝에 이게 기각, 뭐 인용, 뭐 이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무결정을 하지 않을까, 결정을 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또 저는 개인적으로 예.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웃고 막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좀 죄송한 예,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긴 하네요. 근데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전망을 하기는 매우 어렵지요. 어떻게 나올까?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폭풍이 크지요. 신성범 의원,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를 못하는 거가 못하는 되잖아요. 거죠.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번에 가처분 신청에서는 인용 다시 말해서 직무 정지 명령을 정지하는 다시 말하면 직무로 돌아오라는 판결을 내리는 게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절차와 이런 게 다 무시됐잖아요. 그래서 나오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됐던 검사가 이건 죄가 안 된다는 걸 했는데 갑자기 또 대검 감찰부의 부에는 수사 의뢰하면서는 죄가 안 된다는 그 예를 들어서 서류를 뭐 제출 안 했다든지 예. 법무부에 남겨놓고 대검이 제출할 때는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알다시피 감찰한 다음에 징계를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처음에 우리 감찰이 뭐였습니까? 옵티머스 무혐의한 거 아니냐? 라임 사건 하면서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 무마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검사들 향응 받은 거 이거 당신이 뭉갠 거 아니야? 이런 거 감찰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은 없이 갑자기 또 법관 사찰 문건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하는 이런 모든 우리의 중심이 되는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이런 데 대해서 만약에 법원에서 본다면 예.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당장이라도 이거는 너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손해이기 때문에 그 인용하는 게 제가 원래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니면은 뭐 내일 정도까지는 인용이 돼서 윤 총장이 하루 또는 이틀 동안은 다시 검찰총장실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수 평론가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방금 전에 신성범 의원이 얘기했던 그 이정화 검사 직접 대면 감찰을 하러 갔던 그 검사지요. 네, 예. 그런데 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글을 썼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일반 평검사 또 검찰 간부들도 성명 내고 대검 차장까지 지금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차장까지도
추 장관에게 한 발 물러나 주십시오. 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좀 아는 검찰 간부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검사들, 검찰 간부들이 성명서를 냈는데 100% 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성명서에 제가 서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일은 검찰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 검사들도 지금 마음이 좀 복잡할 것 같고요. 검찰을 지휘하는 사람들도 좀 복잡하고 상당히 이제 좀 혼란 속에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서 비롯된 일이고 그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 검찰총장과 검찰 그리고 법무부와의 관계 이런 설정에서 이제 발생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뭐 개별적인 사안에서 수사 보고서에 뭐 누락이 있었다 아니면 그대로 누락되지 않고 했다 감찰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그건 각자의 기억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재판에서는 인용이 되려면 검찰총장이 계속 이 일에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신청인 자체에 의해서.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크게는 5가지, 좀 자세히 하면 8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중에 이제 마지막에 감찰 자체의 절차를 윤석열 총장이 거부했지 않습니까? 뭐 대면 급이 안 되는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절차를 지켜가는 방식에서 마지막에 본인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히 감찰을 받아야 할 그 절차를 거부했기 때문에 저는 그 측면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수현 의원, 예. 조남관 대검 차장이 글을 올리면서 그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검찰 개혁에 대한 장관님의 충정을 제가 옆에서 잘 봤다. 그러면서 그 가곡 목련화에 나오는 가사처럼 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강인하게 뭐 이런 표현도 쓰면서 검찰 개혁하는 모습을 봤다. 그렇지만 지금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검찰 개혁 달성하기 힘들다. 이런 글을 썼을 때 얼핏 조남관 차장이 추미애 장관 측근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혹시 퇴로를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글을 썼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조남관 차장 입장에서는 2가지 입장이 굉장히 중복이 될 겁니다. 우선 검사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검찰이 조직 문화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개 후배 검사들이 저렇게 반발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또 등을 두드려주는 역할을 아니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조남관 차장이 쓴 글을 읽어보면 지금 앵커께서도 참 감동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어봐도 저보고 이야기하라고 해도 그만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정말 진심이 들어있는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거였어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검찰 개혁을 실패했던 것은 검찰 스스로의 마음을 얻지 못한,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검찰이 대통령의 요망대로 요청대로 검찰 스스로가 수사의 관행과 조직의 문화까지도 스스로 개혁하는 그런 것인데 지금 이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검찰이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검찰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러다 자칫 검찰이 마음을 얻지 못해서 지속 가능한 개혁을 하지 못할까 하는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진짜 옳은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저것을 검찰차장까지도 법무부 장관에게 반기를 든다라고 하는 이런 형식적 논리를 보기보다는 그 내용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검찰 개혁에 관한 지지와 진심도 함께 담겨 있다. 이렇게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읽으셨군요. 그렇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아까 본인의 경험상 대체로 가처분 인용이 많이 됐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 꼭 이번에 인용될 것으로 본다 이 말씀은 아니었죠?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예, 해요. 네. 예. 그러면 내일쯤 결과 예상할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내일 보도록 하죠. 네네. 네. 자, 지금 윤 총장으로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또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내일 모레 또 징계위원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운명의 한 주라고 해야 할 텐데요.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드디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성공 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예, 대통령의 오늘 발언 한번 패널들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수현 의원께서는 대통령 가까이서 모셔봤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더 그 뜻을 좀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성공 후사의 자세로 어떻게 들으셨나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중첩돼 있습니다. 예. 우선 첫째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속에서 온 나라가 국민이 그리고 공무원 사회가 어지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지금 그 자료에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중에 혼란스러워 보여도 우리 대한민국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첫째 큰 의미는 전체적으로 지금 흔들릴 수 있는 공직사회에 대한 확실한 기강을 잡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런 일반론에 기대서 사실은 지금 법무부와 검찰의 지금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특히 과거의 관행과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 관행과 문화 앞에 늘 우리가 있던 것이 뭐냐면 검찰의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라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 관행과 조직 이 두 단어는 뺐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연상시키는 구체적인 구체성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발언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으로 공직사에 던지는 이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이런 기강 잡기 말씀과 함께 지금 구체적으로 검찰과 법무부에 동시에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있는 중첩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박수현 대변인 설명을 들으니까 마치 작품 해설을 듣는 것처럼 이해가 좀 더 잘 되네요. 그렇습니까? 신성범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위기감에서 나온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께서 보시기에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전반적으로 공직기관 그 공무원들에게 자세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이고 들여다보면 뭐 검찰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이상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선문답 같은 말씀이시니까 저는 크게 검찰을 지적했다라고 보고 싶진 않아요. 뭐 대통령 속내까지 우리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건데 제가 유심히 보는 건 이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내일 감찰위원회, 모레 징계위원회가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는 부분에 보자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여권의 종합적인 태도를 볼 때 내일 감찰위원회에서는 그냥 추미애 장관의 그것은 뭐랄까 절차 무시에 대한 질타가 나오더라도 결국 징계위원회에 가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은 해임이나 이런 강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 왜 그러냐? 이것은 이미 여권의 총노선으로 윤석열 총장 사퇴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 거기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제가 볼 때는 결론은 나와 있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다들 그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는 뭐 추 장관이 어차피 장관의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속내 읽고 되는 걸로 갈 거다. 그래서 결국 남는 문제는 뭐냐? 그렇게 징계가 나올 경우에 다시 말하면 오늘이나 내일 풀려서 하루나 이틀 정도 검찰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저렇게 해임 정도 되는 순간은 윤 총장이 선택할 길은 별로 없어 보인다.
저는 그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시 말하면 그때 남는 것은 그러면 이 징계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가처분 신청을 할 거냐? 직무정지 예. 처럼 제가 볼 때는 그 대목에서는 아마 다시 윤 총장이 선택기로에 설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의 뜻이 다 확인되고 전체적으로 된 마당에 한 번 더 총장의 임기를 연장해보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 테고 아니면은 자기 직위 문제 아니라 이런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번 법정 투쟁을 해보자 할 수도 있을 텐데 예. 별로 실익은 없는 상태일 것 같다고 보여지는 거고 근데 왜 자꾸 제가 말이 길어집니다만 왜 이렇게 저는 서두른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이 방식도 굉장히 거칠고 꼭 뭐 윤 장관에 대한 이런 사퇴를 하더라도 꼭 이런 식으로 방법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 의문은 저는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신성범 의원 얘기 들으면서 궁금한 게 하나 네, 생겼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미래를 생각해서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 주길 바란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신성범 의원 얘기하는 중에 쭉 보면은 이미 길은 정해져 있다. 길은 정해져 있다. 그것을 보는 윤석열 총장도 모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계속 그 밑에서 검찰이 들끓고 추미애 장관 안 됩니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도 본인이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총장은 계속 했던 말이 뭡니까? 정의를 위해서 우리 할 일을 하자. 파사 현정 이런 소리를 어떻게 보면 계속 해온 거 아니에요. 본인은 이게 윤석열 총장이 이게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대통령을 만나면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 이게 각하를 위한 길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지금 여권의 중심에서 보기에는 그게 아니게 된 거죠. 이거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대표나 예를 들어서 정세균 총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국회에 나와서 어떤 분은 스타일이 문제다.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말씀 좀 가려서 해라든지 이런 말씀 많이 하셨다고요. 윤 총장을 비판하면서도. 그래서 오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추미애 장관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구나. 그래서 일부에서는 동반 사퇴를 오는갑도 했고 그다음 또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각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 만났다. 시중 의견을 전달했고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터가 제가 지지난주부터는 갑자기 다 바뀌었잖아요. 예.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제가 볼 때 이미 지지난주 중반쯤에 어디선가 많은 사람들이 토의를 한 끝에 윤 총장은 도저히 안 된다. 같이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아닌가 하는 게 저는 의심을 사고 있다는 저는 정식의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지금 공방이 오고 가고 있지요. 이런 와중에 윤석열 총장 지지율은 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까지 감안한 행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정치권 녹취 한번 들어보죠.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추진했으나 아직도 매듭짓지 못한 어려운 과제입니다. 검찰개혁이 왜 어려운지는 요즘 검찰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판사 사찰과 그에 대한 지금의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에 괴리를 드러냈습니다. 다른 문제에서도 괴리가 많습니다. 그 거리를 없애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꼭 내쳐야 되겠다고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와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이 시도는 과연 이 법치국가에서 과연 이게 용납될 수 있는 사항인지 일반 국민의 상식에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다뤘던 사건들을 말 그대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했던 정보 수집, 세평 수집, 즉 동향 정보 수집이라 보여지고 공소 유지 공판과 관련이 없는 반부패 강력부의 이 문건도 활용하게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문무일 총장 때 안 하던 걸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부활시킨 거 아니겠냐 지금 그걸 지적하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무일 검찰총장 스스로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하고 하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 정치권의 공방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여론 상당히 관심을 모을 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최근 나온 여론조사 한번 보실까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11월 넷째 주인데요. 긍정이 43.8, 부정이 52.2, 오히려 긍정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1.1%포인트 정도 올라갔고요.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4.1, 역시 2.0%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더 빠졌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민주당으로서 또 정부로서 매우 악재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는 것일 텐데 여론조사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김두수 평론가, 예. 왜 그럴까요? 이게 뭐 비유를 하자면 전투가 있고 전쟁이 있는데요. 이제 개별 사안이 터지는 거는 전투에 비울 수 있는데 크게 어떤 국면이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방역의 국면이고요. 또 하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뭔가를 바꾸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그때마다 이게 여론이 변동하는 거는 중도층이 변하는 게 있습니다. 중도층이 어디 쪽을 지지하나에 따라 변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지하는 자기 그 정파적 지지하는 사람들의 결집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느낄 때 뭐 지난 선거 때나 뭐 트럼프 때도 왔지만 한쪽이 위기를 느끼면 또 한쪽이 또 결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런 그 약간의 이제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림은 있는데 이번 사안은 좀 더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 이런 좀 더 확실한 개혁 그리고 저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좀 확고한 처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크게는 방역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총장의 대선 지지율도 관심이 좀 가는 대목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실까요? 이낙연 대표가 20.6, 윤석열 총장이 19.8,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4. 지금 3강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가 조금 빠진 반면에 윤석열 총장 살짝 올랐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점도 좀 이어지는데요. 정혁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검찰총장은요. 검사 중에 넘버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윤석열 총장은 다른 총장과 달라요. 살아온 것 자체가 틀려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검찰총장은 뭐 서울대 법대 나와서 시험 일찍 붙어서 서울지검부터 시작해가지고 엘리트 코스 쫙쫙쫙 밟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전혀 윤석열 총장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윤석열 총장은 소년등과를 하면서 뭐가 있냐면은 탄압받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윤석열 씨 하면 잘 나가는 검사, 검찰총장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탄압받는 사람.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탄압받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다가 지금 야권을 대표하고 있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의 비판적인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탄압받고 있고 그다음에 야권을 대표할 만한 사람인 것 같고 거기에다가 동정표까지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상승작용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지율이 좀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러한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눈여겨보는 게 오히려 추미애 장관의 등장이에요. 갑자기 그날 3점. 저거는 이제 추미애 장관으로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도 있고 제가 볼 때 이미 우리가 흔히들 뭐 서울시장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님이 대권으로 방향을 잡은 거 아니냐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에서 빠진 게 오히려 중도층, 영남층에서 아마 윤 총장으로 관계하는 게 싶은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보실 때 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는 제 경험을 빌어서 보면은 대통령께서 조심해야 될 게 청와대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요즘 보면 홍보와 어떤 행사 위주의 말씀이 많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기자들하고 질문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기회는 굉장히 줄어들었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고 민감한 사안을 좀 피해 가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만일에 윤석열 총장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것도 좀 늦었다. 예를 들어서 예. 법적으로 정리되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권자로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본다면 좀 일찍 자기 생각을 좀 말씀하셨던 게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이게 뭐 여론조사가 높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구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연말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거는 청와대에서 아마 잘 판단하시겠지만 야당 정치한 알겠습니다. 입장에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박수현 네네. 대변인한테 발언 기회를 안 드릴 수가 없겠군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전 세계 뭐 카톨릭 신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계인들로부터 좀 지지와 인기를 받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교회 권력이지만 거기도 막강한 권력인데 그 주어진 권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겸손하고 내려놓는 교황으로 인정을 받고 계시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는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 지금 야당에서는 왜 대통령이 윤 총장과 법무장관 정리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아니 검찰정법 37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검사는 징계 처분이나 그다음에 적격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그다음에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지금 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최대한 지금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있었던 그런 어떤 대통령의 권한 권력을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검찰 스스로 법무부와 손잡고 하는 이 검찰 개혁만이 진정한 것이고 오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무서운 정도의 인내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 실제적으로는 아니다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예. 대통령이 새로운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먼 큰 그림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길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가까이 모시면서 느낀 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네. 대통령도 법률가시잖아요. 네, 네. 물론 이제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대체로 법률가 출신들은 리걸 마인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좀 그런 게 있으시던가요? 당연히 그러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일화를 하나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청와대 들어갔을 때 대통령이 가장 하셨던 말씀, 제 수첩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뭐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만 설사 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전 정권의 사람들이 어떤 임기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빨리 내보내고 우리 사람들을 심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든다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까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 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그 인내와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리걸 마인드뿐만이 아니라 그런 감성적 또 합리적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까지 굉장히 함께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오늘 또 하나의 큰 관심사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를 물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습니다. 죄목이 사자 명예훼손이라서 형량이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오늘 광주 민주화운동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거지요. 자, 전두환 씨가 오늘 광주로 출발하면서 했던 모습부터 한번 보실까요? 전두환! 이순자! 대국민 사랑하라 이놈들아! 대국민 사랑하라 이놈아! 전두환 이놈아! 전두환 이놈아! 야이 사랑한 놈! 대국민 사랑하라 이놈아!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발포명령 부인합니까?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발포명령 부인합니까? 5.18 책임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과 안 하실 겁니까?
시민들한테 사과 안 합니까? 국민들한테 사과 안 합니까? 김도수 평론가, 예. 떠날 때 기어이 한마디 하지요. 예. 마스크를 써서 정확히는 안 들리지만 말 조심해 이놈아 뭐 이런 거 같죠? 아직 성격은 여전히 갈갈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참 아쉬운 거는 옛날 뭐 골목 성명 그러면 예. 진도한 대통령인데 대국민 사과 성명도 좀 내고 이렇게 해서 재판에 임하면 좋겠는데 끝까지 본인의 신념대로 뭐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참 안타깝고 이제 뭐 역사적 사실의 추론이나 여러 가지 그 증거 정황에 의해서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도 다 밝혀졌는데도 끝까지 그 강주 5.18에 대해서 본인의 사과를 하지 않는 점, 그 점은 정말 정직 대통령으로서 정말 아쉽습니다. 전두환 씨가 지금 몇 살이죠? 31년생. 31년생 이제 이제 우리 나이로 90이에요. 90이잖아요. 90인데 우리 나이로. 결국은 광주 영령들 앞에, 시민들 앞에, 국민들 앞에 사죄 안 할 것 같죠? 어떻게 보면 다만 법적으로는 다 정리가 된 문제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처벌도 받았고 특별법도 만들어졌고 다 정리가 돼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법적 용어도 정립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사자 명예훼손을 예. 조비오 신부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신부가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그 핵심 쟁점은 이제 기총 사격이 있으냐 없으냐. 요거는 기총 사격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뭐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국과수에서 나왔을 테고 뭐 국방에 나왔을 테 그건 확정이 된 거죠. 예. 제가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이게 40년 전, 80년 사건이 40년 전이고 나이도 많은데 어쨌든 이 사진이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자기 입장을 해서 재판 끝나고 나서 들어가기 전이 아니라 판결이 나왔으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나는 지시를 내린 적은 없지만 법원 판결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요 한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는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 판결로 정말 종기를 지어야 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법적 평가나 정책 평가는 더 이상 정치적 쟁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시는 대로 이게 50 정권이 이 광주에서 국민을 살상했다는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희생 때문에 정권의 도덕성이 의심을 받고 그 컴플렉스를 항상 가지고 해서 민주화를 단일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이 이어지는 이 흐름을 만들어낸 것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분명한 사실이죠. 광주와 민주화운동에서 그 피를 흘리고 집권한 데 대한 도덕적 부채감, 굉장히 정권에 흔들리는 정당성 때문에 오히려 컴플렉스에 항상 시달렸던 게 5공항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 여기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본인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발포 명령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유 여사께서 소가하시기 전에 인사를 드려 찾아뵀을 때 그 동교동 사저에 그 벽에 붙어 있는 하나의 족자, 작은 글씨였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전진한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일기로 남기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호 여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인생이 뭐가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름답다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면서 제가 얻은 답은 뭐였냐면 그 뒤에 말이었어요. 역사는 앞으로 전진한다. 역사의 전진에 김대중 대통령은 내 삶은 아프고 힘들었지만 내가 정치인으로 기여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니 내 인생을 아름답다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앵커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 오늘 판결로 역사가 조금씩 앞으로 전진한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동의되는 말씀이고요. 오늘 이 판단은 그동안에 이 신군부가 광주 시민군이 공격이 너무 심해서 자유권 차원에서 발포를 했다라고 하는 자유권 발동의 논리가 완전히 무너진 역사적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럴 때 오늘 전두환 씨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그래도 노태우 씨는 그래도 아들을 통해서 대리사과라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두환 씨가 마지막에 본인이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씻는 길은 우리 광주 시민과 5.18 영령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그리고 발포 명령에 대해서 반드시 밝히는 것.
뭐 이런 것인데 오늘 역사가 한 걸음 전진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오늘 알찬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